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 한교과서 1 제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간송 전형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문인 간송 전형필. 자, 바로 부제목부터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 조선청년 국보급 문화재를 되찾다. 자, 간송미술관에서는 1년에 2번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주제에 따라 전시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간송미술관이 특별 전시회를 열 때마다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집중된다. 그런데 간송미술관의 소장품 중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국보가 있으니 바로 국보 70호 훈민정음이다. 간송 전형필이 훈민정음을 수집할 때는 일제가 극단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펴던 엄혹한 시기였다. 1943년 훈민정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전형필은 일본 당국이 이 사실을 알면 훈민정음이 다시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당시 기와제 열채값에 해당하는 1만원을 지불하고 발빠르게 훈민정음을 입수했다가 광복 후 세상에 공개했다. 자, 그래서 거액으로 훈민정음을 입수한 간송 전형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글의 제자 원리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원리는 장막에 가려 있었다. 그러나 V표시요. 훈민정음 원본을 통해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아낸 글자임이 밝혀졌다. 천지인 삼재, 그러니까 우주의 주장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죠. 비로소 한글 창제의 비밀이 풀린 것이다. 현재 훈민정음 원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자 원리가 밝혀진 글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 청자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청자의 대명사처럼 꼽는 국보 68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 도자기는, 그러니까 매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입구가 좁고요, 그리고 어깨는 넓은 밑이 홀쭉하게 생긴 병,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도자기는 풍만하면서도 유연한 곡선의 흐름이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고려 청자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로 날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문양은 고려의 독창적 기술인 상감 기법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최고의 걸작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건 역시 전형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왜요? 전형필이 소장하였기 때문에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106페이지. 전형필은 이 청자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파격적인 가격을 치르고 이를 구입했다. 이후 구입한 가격의 2배를 줄 테니 이 청자를 팔라고 제안한 일본인도 있었지만 전형필은 더 좋은 청자를 가져온다면 이 매병을 원금에 주겠다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자, 이 부분 밑줄 쳐보시죠. 더 좋은 청자를 가져온다면 이 매병을 원금에 주겠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 이거 팔겠다 안 팔겠다? 팔지 않겠다. 즉, 이 매병보다 더 좋은 청자는 없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이 매병보다 더 좋은 청자는 없을 것이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전형필이 이익을 쫓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전형필이 일본인에게서 되찾은 또 하나의 국보는 바로 신윤복의 풍속 화첩인 국보 135호 해원 풍속도이다. 기방무사, 월하, 정인, 유곽, 쟁웅 등 총 30여 점의 그림이 수록된 해원 풍속도는 조선 후기 서울 뒷골목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해원은 당시 금기시되던 남녀간의 애정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조선 후기 미술의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복식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해원 풍속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전형필은 풍속화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던 이 화첩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진가, 어떤 진가? 세 가지. 조선 후기 미술의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조선 후기 서울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다양한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진가를 알아봤다는 거죠. 진가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조선 후기 서울 뒷골목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 그리고 조선 후기 미술의 한 영역을 한 단계 높였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다양한 복식도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해원의 풍속 화첩의 진가입니다. 해원 풍속 화첩의 진가 1번,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V표시 일제강점기 때 이 그림들은 일본인의 손에 있었고 전형필은 이를 되찾기 위해 수년 동안 애태워야만 했다. 간송은 겸재의 진경산수와 단원과 해원의 풍속화, 추사의 추사체, 난초 그림 등 걸작을 중심으로 서화를 모았다. 전문가들은 간송의 수집품을 통하지 않는다면 조선 후기에 대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회화사 연구나 서술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송의 그 수집의 의미 적어보도록 하죠. 간송의 문화유산, 수집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이렇듯 전형필이 지켜낸 것은 그저 보기 좋은 예술품이 아니었다.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는 우리의 민족 예술 안에 담긴 민족혼을 지켜낸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많은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지켜냈냐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은 뭘 배운 겁니까? 조선 청년 국보급 문화재를 되찾다라는 부제목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것은 간송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전형필이 되찾은 국보급 문화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승 오세창을 만나다. 그러니까 전형필의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스승인 오세창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필은 1906년 종로의 대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후손이 귀했던 부잣집에서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전형필은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라난다.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전형필은 12살 되던 해 어의동 보통학교, 지금의 효제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때부터 한학과 더불어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혀 나간다. 1921년 휘문고보, 지금의 휘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이 시절 전형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독서 수집이었다. 그의 수필 수서 만록에는 도서 수집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 자, 그 내용인데요. 도서 수집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가족의 이해 덕분이다.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책을 끼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셨을 뿐 싫은 낯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 전형필이 10살 되던 해부터 집안 어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어졌다. 조부모에 이어 양부와 친형까지 죽으면서 집안의 남자라고는 전형필과 그의 생부만 남게 된 것이다. 그 양부는 뭐냐면요. 왜 양부로 갔냐면 이 전형필이 이 작은 댁에 후손이 없어서 명목상의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후손이 남자가 없다 보니까 그 작은 아버지의 그냥 아들로 입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요. 그 명목상 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가보죠. 가족들의 일단 죽음으로 말미암은 충격을 뒤로한 채 전형필은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길에 오른다. 슬픔으로 한층 성장한 전형필은 유학 시절 동안 일제강점의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전형필은 유학 시절에도 도서 수집에 열중의 서점을 즐겨 찾았다. 전형필이 한 서점에서 책을 보던 어느 날이었다. 서적을 분류하여 기록한 장서 목록 여러 권이 꽂혀 있어 그 중에 한 권을 꺼내 보노라니 일본인 친구가 툭 치며 자네 그 목록을 가득 채울 자신 있나? 하고 비웃었다. 순간 전형필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왜 미묘한 감정을 느꼈을까? 자, 이거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자네의 기억.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니은. 자, 미묘한 감정을 느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일제강점하의
청년이 겪었을 서러움과 비애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뺏긴 식민지 백성의 비애다라는 거죠. 목록을 다 채워봐야 조선인 주제에 별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들은 것이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책을 모으면 이런 목록을 몇 권이라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대답했지만 일본인 친구는 헤헤거리며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 일을 계기로 전형필은 조선의 훌륭한 문화를 입증할 도서문고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 무렵 전형필은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오세창을 만난다.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오세창을 만난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건가? 결국 전형필은 적어보세요. 오세창을 만나면서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한다 이 소리입니다. 오세창을 만나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자, 독립투사였던 오세창은 서예가이자 최고의 서화 감시관을 가진 인물이었다. 당시 오세창은 우리 역사의 서화가 1000명을 정리한 근역서화징이라는 서화총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세창이요, 서화가들의 양력을 모아서 엮어놓은 책의 이름인데요. 1928년에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전형필이 오세창을 만났을 때 전형필의 나이는 20살이었다. 오세창과는 무려 40년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둘은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며 자는 오세창의 막내 아들 오일용 씨는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루는 밤중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청년, 이게 누구겠어요? 전형필이겠죠. 이 전형필과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자는 척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고서화에 관한 것이었다. 고서화라는 게 옛날에 쓴 글씨나 그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전형필은 오세창의 집에 드나들며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공부하며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갔다. 오세창은 전형필이 작품을 가져올 때마다 그 가치를 꼼꼼히 평가하고 정리한 글을 남겼다. 전형필은 오세창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일제강점하의 조선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암울했던 시기에, 정리해보죠. 암울했던 시기에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복이라고 했다. 이것은 뭡니까? 오세창과 전형필의 만남에 대한 평가죠. 전형필의 만남에 대한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V표시, 전형필이 우리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자각하던 그 시기 조선의 현실은 더없이 절망적이었다. 일제히 가혹한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조선의 역사,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었으며 전형필이 목격한 우리 문화유산의 처지 또한 암담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철저히 파괴되고 민족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일제강점하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전형필은 일생을 건 싸움을 시작한다. 일생을 건 싸움이다라고 합니다. 일생을 건 싸움은 뭐냐? 정리해보죠.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노력입니다. 자, 문화유산 수집의 전 재산을 바치다. 왜 문화유산 수집의 전 재산을 바쳤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생을 건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일제에게 의해서 반출되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죠. 자, 계속 갑니다. 그의 문화유산 수집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쟁이었다. 문화유산을 통해 미술사를 연구하고, 주세요. 문화유산을 통해 미술사를 연구하고, 또 미술 치시죠. 미술사 연구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후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수집의 목적입니다. 목적 1번,
여기는 목적 2번 이렇게 되겠죠. 전형필의 문화유산 수집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존 개스비의 소장품을 인수한 일이다. 영국인 국제 변호사로 30년 동안 일본에 머물렀던 존 개스비는 고려 청정에 매료되어 최고의 작품들을 모았다. 1937년 전형필은 개스비가 소장품을 처분하고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개스비가 소장한 최고급 작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하려면 엄청난 거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망설인다면 개스비의 소장품들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뻔했다. 사기 그릇을 사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답을 팔려고 하느냐며 어머니가 만류하셨으나 결국 전현필은 5,000석의 땅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 1937년 도쿄에서 마주한 전현필과 개스비의 운명적 만남을 수집 여담에서 읽을 수 있다. 맑은 아침 햇볕이 따듯이 비추는 응접실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고려 자기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향로, 매병, 향압 등 진열된 자기들을 정신없이 보고 있을 때 주인 개스비 씨가 나타났다. 이 도자기들은 조선의 도자기들입니다. 조선인이 가지고 가시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선생께서 소중히 모은 수집품들을 정성껏 보존하겠습니다. 고려 청자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전형필이 개스비에게서 인수한 것은 국보 석점을 포함한 수십 점의 명품이었는데 최고급 소장품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 종류 또한 다양했다. 이렇게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귀한 도자기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글쓴이의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개스비에게서 도자기를 인수한 것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입니다. 1936년 경성의 한 고미술품 경매장. 조선과 일본에서 모여든 고미술가 수집가들이 조선백자 한 점을 주시하고 있었다. 경매가가 500원 단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며 경매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매가가 순식간에 5,000원을 넘어서면서 경쟁자는 전형필과 일본의 국제적 거상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14,580원 더 이상의 외침은 없었다. 마침내 청화백자, 철사, 진사, 국화, 문병이 주인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조선 백자 한 점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청화백자, 철사, 진사, 국화, 문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그림 있죠. 전형필의 치열한 경매 끝에 이 도자기를 구입함으로써 국보 유출 한 번 더 막아낼 수 있었다. 청화, 철사, 진사, 삼색의 화려한 채색이 돋보이는 이 백자는 향기를 뿜어내는 듯한 국화와 난초, 풀벌레가 양각으로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조선 백자의 제작 기술이 집대성된 걸작 중의 걸작인 것이다. 조선 청년 간송 전형필이 품은 조선의 미술사를 복원하겠다던 원대한 꿈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문화사 복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문화재를 수집하던 전현필은 광복과 더불어 일체의 수집활동을 중단한다. 나라를 되찾은 이상 누구의 손에 있든 문화유산이, 밑줄 쳐보세요. 문화유산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전현필이 수집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전현필이 광복 후 수집을 중단한 이유. 우리 땅에 존재하면 된다 이거죠. 뺏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후 전현필은 후왕 양성과 문화예술인의 후원에 주력한다. 그리고 단순한 수집가 역할을 넘어 왜곡되고 단절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자신이 모은 문화유산으로 복원할 계획을 세워나간다. 전현필의 장남 전성우 씨는 화실이 없는 작가들이 국전에 낼 대작을 그릴 때 주로 자기 집에서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또한 전현필에게 도움을 청한 한 화가의 간곡한 편지에서도 전현필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것은 전현필의 인간성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비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쓴이의 평가는 비평이다 라는 거. 전기문의
특징이죠. 인물, 사건, 배경, 비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성 요소 세 가지, 네 가지죠. 비평까지 포함해서. 선생님 미술 도록 몇 권 보냅니다. 세 장은 한 장씩 찢어졌으므로 좀 낮추시고 두 권은 그대로이니 모두 5만 5천 원만 부탁드립니다. 처에게 보낼 테니 사정은 묻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연필은 가난한 화가들을 후원함과 동시에 문화재보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아내고 학술적 토대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후 전연필은 본격적인 미술사 연구를 시작한다. 그 첫 작업으로 1960년에 여러 미술사학자들과 함께 동인지 고고미술을 창간했다. 이후 고고미술은 우리 미술사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연필의 궁극적인 꿈은 우리 문화사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 활동의 중심에는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이 있었다. 1966년에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전연필은 언젠가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1938년에 건물을 짓는다. 건물이 완성되자 오세창은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다는 뜻으로 보화각이라 이름을 짓고 보화각 정초명의 그 기쁨을 글로 남겼다. 111쪽으로 넘어가시죠. 여기에 모인 것이 천추의 정화로다. 조선의 유물로서 살피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네. 세상 함께 보배하고 자손끼리 보존하세. 그러나 이렇게 문화유산 수호에 일생을 바쳤던 전연필은 1961년 57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만다. 전연필은 일제강점하에서 기어 왜곡된 우리 문화 본연의 우수성이 후학들에 의해 복원되리라 확신했다. 니은 이것이 바로 수집을 할 수 있었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수집한 이유입니다. 문화재를 수집한 이유, 후학들에 의해서 복원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이 문화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문화재를 모은 것이다. 또 우리 문화를 지킨다는 생각에서 우리 미술의 우수성과 독자성이 잘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수장하였고 예술품을 보는 안목을 높이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였다. 그의 생은 기억 짧게 마감되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우리 문화유산과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전연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의 문화유산을 마음껏 즐기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마음껏 즐기고 아름답게 빛내는 것이 그의 진정한 바람일 것이다. 니은 전연필 생애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입니다. 전연필 생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화각 나와있죠? 개관 기념일에 찍은 사진 왼쪽에 5번째 하나 둘셋넷 5번 여기가 오세창 여기가 전연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간송 전연필 다 배웠는데요. 앞 105페이지 오른쪽 꼭대기에 이제 갈래와 주제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글의 종류는 전기문이고요. 주제는 우리 문화재를 지킨 간송 전연필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 첫 번째 인물의 업적을 구체적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과 이게 이제 비평이 되겠죠. 글쓴이가 인물에 대한 평가 주관적 의견과 문학적 표현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송 전원필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올려드린 것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